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실내 디자이너 자격시험 관련한 오늘 설명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국제학술분과 맡고 있는 김석경 부회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격시험 설명회 처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몇 번 했었어서 혹시 전에 이 자료를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올해 7월 6일에 지금 자격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등록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자격 예비 시험, 그러니까 필기 시험에 관한 네, 그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7월 6일입니다. 만약에 이 그 분야에서 수업을 뭐 들으셨고, 그다음 일을 계속 하셨다면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험이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이제 10월에 하는 이제 필기 시험인데요. 실기 시험인데요. 그 실기 시험은 학위를 받은 다음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이제 시험을 치르실 수가 있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 어, 대학을 졸업하신 이후로 일을 계속 하셨고 그 기간이 3년이 넘으셨다면 올해 둘 다 시험을 치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필기 시험은 7월 6일 토요일부터 시작이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9시에 시작해서 한 1시 정도 끝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실기 시험을 저희가 자격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험은 10월 5일에 지금 치룰 예정입니다. 저희 그 포스터 보시면 자세한 일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내 디자이너 자격증이라고 하면 이제 왜 그런 시험을 치르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어떤 정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아직은 명문화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참고로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실내 디자이너 협회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이 키워드에 보면 사람들, 그러니까 그 공간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과 웰페어를 저희가 증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증거 기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실내 공간이라는 것이 홀리스틱 전체적이면서도 기술적이면서 또 창의적이고도 또 맥락적인 이해를 같이 해야만 가능하다는 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에 이제 기반하여 본다면 저희가 그 실내 디자이너 자격증 시험 볼 때도 자세한 내용을 물어볼 때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고요. 상세하게 그 실내 공간 하나하나의 요소를 물어볼 때도 있고 공간 전체의 어떤 특성을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무작정 외우시는 것만 상책이 아니고 공간에 대한 이해가 일단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실내 디자이너의 시험 치는 것 중에 이제 법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전체적인 걸 이해하면서도 세세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포함이 됐다고 하면 또 그 안에 보면은 뭐 조명, 음향학, 뭐 길찾기, 웨이파인딩이라고 하는 거, 인체공학, 뭐 인체 측정, 그다음에 인간의 행동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다 질문에 넣고 있고요. 또 시험을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구조, 그 다음에 그 법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실내 디자이너 자격증 시험을 위한 교재가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내 건축가 협회하고 실내 디자인 학회하고 같이 만든 자료도 있고 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인포메이션 이제 설명회 이후로 이제 요청을 하시면 저희 사무국에서 이제 참고로 하실 만한 자료들을 PDF로 되어 있는 것을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면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디자이너라는 그 직업이 뭐 그냥 설계만 한다기보다는 프로젝트도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설계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간을 계획할 때 자료 수집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질문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공사로 넘어가거나 사업을 관리하게 됐을 때 유념해야 되는 내용들도 네, 시험 문제에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실내 디자이너 자격증 시험에서 또 그 포스트 아큐펀스 이밸류에이션이라서 이제 사후 평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거주 평가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왜 있지? 하면서 이제 신경 써서 보시지 못한 부분들에서 많이 놓치는 것이 뭐 계약 관련 업무, 그 다음에 디자인 경영 쪽에 이제 문제들을 많이 놓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실 때 신경을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 자격증은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이죠. 그래서 그 국토교통부 제2016-3호에 번호를 받고 있는 그래서 이 전문 자격증이라서 뭐 그 학부생들이 그냥 자기가 시험 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은 아니고요. 대학을 졸업 예정을 하거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필기 시험을 볼 수가 있고 그로부터 3년의 실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실기 시험을 보실 수 있어서 전문가를 측정하는 자격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자격증을 지금 꽤 오래 운영을 했는데요. 그런 이제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도대체 왜 따야 됩니까?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할 때 아직은 이 실내 디자이너 자격증을 그 소지한 사람을 반드시 공사에 투입시켜야 된다라는 말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실내 디자이너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데코레이션을 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전문화된 직종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시험이 더 어려워지실 수도 있어서 이제 좀 지금 같은 시기에 많이 따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필기 시험 이제 7월 6일 날 보는 필기 시험은 여기 보면 1, 2, 3, 4교시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과목명이 실내 계획, 실내 환경, 실내 시공, 실내 구조 및 법규로 되어 있고요. 실내 계획은 실내 디자인 이론, 공간 계획별 계획, 유니버설 디자인, 디자인 경영. 실내 환경은 인간공학 환경 심리 행태, 실내 설비 조명, 친환경 디자인. 실내 시공은 공정별 시공 및 관리, 적산, 재료 디테일, 시방서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구조 및 법규에는 실내 구조 건축 관련, 소방 및 피난 관련, 장애인, 노약자 시설 관련. 결국에는 이 부분을 많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시면 그 다음에 실내 설계에 관한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때는 이제 실내 설계 시험이 저희가 시간을 일정하게 드리고 어떤 주제를 드리면 실제로 이제 그리시거나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리시거나 해서 근데 국장님 제가 지금 이거 수업하고 있는데 문자 자꾸 주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실내 설계에 대한 내용은 기획이나 설계 영역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기획 영역은 공간 분석, 재료 계획, 개념 스케치가 들어가고 설계 영역은 평면도, 천정도, 주요 인면도 등이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실내 디자이너 자격 예비 시험에는 네 과목 중에 이제 과락이 있어요. 50점이 안 되면 과락이시고요. 일단 과락을 통과하시면은 총 60% 이상을 평균점을 받으셔야 돼서 400점 만점에 240점 이상 받으셔야 네, 시험을 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락을 명안하신 다음에는 그 평균값이 60이 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영역별 25점 이상 해서 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으시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영역에서 꽈락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그 필기 시험은 정답이 있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셔야 되고요. 실기 시험은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평가 기준 안에 이제 이 내용들이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평가 기준을 제가 세세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예비 시험은 지금 이번 7월 6일에 응시 가능한데요. 디자인 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 동등 학력 소지자로 실내 디자인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대학의 4년제 또는 5년제 정규과정을 실내 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이신 분, 그 다음에 2년제 대학의 정규과정을 실내 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하고 실내 디자인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분, 또는 3년제 대학의 정규과정을 실내 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하고 실내 디자인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분, 또는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원
정규 과정을 실내제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우시면 시험을 보실 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의 경력을 쌓은 후에 응시가 가능한 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필기시험 일단 합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실기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비 서류는 뭐 응시 원서, 그다음에 졸업 예정자에 한해 추후 해당 일의 증명서를 이제 내셔야 되고, 뭐 졸업 증명서,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졸업을 했을 때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그다음에 경력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또는 이수 과목 확인 가능 증명서 3부를 내시면 저희가 네, 그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이제 등록을 해드립니다. 시험은 실내시는 예비 시험 이번 7월 6일에 있는 시험은요. 4교시 그다음에 총 4과목이고요. 그다음에 과목별 40문제예요. 그래서 한 문제당 2.5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 시간은 총 9시에서 12시 10분까지 총 4교시예요. 그래서 한 과목당 1시간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 하나당 1분 정도 생각하시게 풀으셔야 돼서 네 과목인데 지금 보시면은 시간이 3시간 10분이죠. 그러니까 3시간을 4로 나누면은 아무래도 한 과목당 1시간이 안 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문제 하나당 1분씩 풀어내는 훈련을 좀 하시고 시험을 치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시험 문제 굉장히 간단해서 1초면 답이 나오는 게 있고요. 어떤 시험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서 그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격 예비시험 문항을 구성할 때 그 실내 계획 안에서 실내 디자인 이론, 공간 계획별 계획, 유니버설 디자인 경영에 대한 것들을 할 때요. 실내 디자인에 관한 기본 개념, 디자인 원리와 요소에 관한 제반 지식 및 응용, 실내 공간 계획의 기호 및 공간별 계획에 관한 제반 지식, 노약자, 장애인 등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지식, 디자인 경영과 운영에 관한 실무 및 이론 및 실무 지식이 들어갑니다. 실내 환경 안에는 인간공학, 환경심리 행태, 실내 설비 조명, 친환경 디자인이 있고요. 심리적 및 신체적으로 건강한 실내 환경 설계를 위한 지식, 인체 지수와 감각, 심리 행태 이론,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디자인에 관한 이론 및 지식, 새집 증후군 및 층간소음을 비롯한 열, 공기, 빛, 등에 관한 지식 및 응용, 실내 시공에는 공정별 시공 및 관리서 적산, 재료 디테일, 시방서 등이 들어있는데요. 시공 방법 및 마감재 활용, 공정별 시공 관리, 시공 계획, 시공 방법 및 마감재 활용 능력, 적산 이론 등이 들어있습니다. 실내 구조 및 법규에는 실내 구조, 실내 건축 관련 법규, 소방 및 피난 관련 법규, 장애인 노약자 시설 관련 법규가 포함되고요. 실내 건축을 위한 구조 시스템 관련 지식, 제반 실내 건축 관련 법규, 소방, 피난 및 마감 안전 기준 관한 법규, 노약자 및 장애인 시설 관련 법규 등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런 것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계획 안에 이제 실내 디자인 이론, 공간별 계획, 유니버설 디자인 경영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령 선이 갖는 조형 심리적 효과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럼 굉장히 기본적인 선에 대한 질문들인 거죠. 수직선은 구조적인 높이감과 존엄성, 엄숙함을 느끼게 한다. 수평선은 확대 무한 평온한 확장감이 있는 동시에 감정을 동요시키는 특성이 있다. 사선은 생동감이 넘치는 에너지를 느끼게 하며 동시에 안정감과 편안함을 준다. 곡선은 경쾌하며 남성적인 느낌이 들게 한다. 얘기를 듣다 보면 왠지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그 각각의 선이 갖고 있는 특성과 다른 선의 특성을 지금 이렇게 혼합해 놓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수직선이 맞는데 2번의 경우에는 감정을 동요시키는 특성은 수평선에는 없죠. 그다음에 사선의 경우에는 뭔가 역동적이고 행동감이 있는 거지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거는 수평선이죠. 그리고 곡선이 경쾌하지만 남성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여성적인 느낌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르누보나 아니면 로코코 스타일에서 여성성을 느낀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이유가 곡선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프랭크 게리나 뭐 하디드가 쓰는 그런 곡선은 네,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느낌을 주는 그런 잔잔함은 물론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선에 대해서 조형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가장 바르게 설명하는 것은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래서 지금 공간에 대한 것인데 공간은 적극적 공간과 소극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좁은 공간은 시간의 개념을 수반하지 않는다. 공간은 사용자가 보는 위치에 따라 시각적으로 수없이 변화한다. 실내 공간은 부피로서의 최적 개념을 갖는 넓이로 이해되고 취급되어야 한다. 여기서도 역시 막 단어들이 막 지금 좀 섞여 있기는 한데요. 일단 공간은 적극적 공간과 소극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좁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공간이라고 하면 3D, 시간의 개념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공간은 사용자가 보는 위치에 따라 시각적으로 수없이 변화하죠. 우리가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공간이 다르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은 부피의 그 바닥 그 가로 세로 높이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최적 개념을 갖는 넓이로 이해되고 취급되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한데 맞습니다. 또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실내 건축, 디자인 경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인간 중심 디자인, 자연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신축 중심 디자인. 이것도 듣다 보면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지속 가능한 디자인, 뭐 환경, 친환경 디자인의 가장 이제 그 모토 중에 하나가 재활용, 건물의 재활용, 그다음에 그 토지의 재사용 이런 이 리사이클의 개념이 있지요. 그래서 신축 중심의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잘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 건축물이 있었던 자리에 이제 그 리노베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래된 건물 옆에 이제 새로운 건물을 같이 이렇게 조합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환경 보존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신축을 위한 그린필드 개발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재개발하는 디자인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답이 최근의 경향을 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4번이라고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디자인 프로그래밍의 순서로 적합한 것은 해서 어떤 업무의 순서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예시로 들어드리는 것들은요,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요. 또는 순서를 제대로 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의 순서 같은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실내 건축 계획 디자인 프로그래밍이 순서로 적합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 명확한 요구사항 검토, 요구사항 검토, 수집과 분석, 정리, 결론, 결과 제공. 지금 이 문장들이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를 할 때 항상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죠. 그 목표에 맞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그것을 검토하죠. 법규 내에서 검토하고 정리 결론을 내린 후에 그 다음에 결과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는 클라이언트한테 제공하는 거죠. 제공. 그래서 정리 결론 중간에 만약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간다면 결과 분석이 들어가겠죠. 검토한 후에 분석하고 정리 결론하고 이제 그것을 저희 클라이언트한테 제공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새로 건물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이 건물을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인가를 먼저 목표를 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건물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를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요. 그러면 새로 짓는 건물은 어떠한 공간이 들어가야 되는지 사용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들한테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한 후에 정리 결론하고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내 환경 쪽도 저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해도 물론 필요하지만 외워야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작업 조명 시 작업 부위와 인접된 주변 공간 사이에 조도 대비로서 권장되는 대비는 이런 대비는요 사실 저희가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3대 1이라고 이해하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형태의 그 시험지가 꽤 나오는데요. 뭐 가령 휠체어 사용자가 뭐 충분하게 그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뭐 화장실의 뭐 지름은 뭐 이런 최소 지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실내 시공에 대한 것은 어려워하세요.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읽어보면은 그 문장들이 조금 우리가 지금 생각해서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현업에서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는 문장이 이제 하나씩 있고요. 아니면 다 틀렸는데 그거 하나만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실내 공간에서 내력벽에 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이라는 것 있어요. 그래서 내력벽이라는 것이 상부의 하중과 벽 자체의 하중을 받는 벽이다. 맞죠? 천정의 하중도 받겠죠. 그러니까 상부, 그 다음에 바닥, 벽, 뭐 이런. 그래서 벽 자체의 하중을 받는 벽이고, 실내 공간 구성이나 동선 계획하는 무관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벽 자체의 하중만을 받지는 않지요. 그리고 건식 구조로만 구성되지 않죠. 습식 구조에서도 내력벽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겠죠. 이건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문제로 이제 어, 뭐랄까요.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 중에서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중요한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을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시험 문제 중에 예시로 삼는 것이 가구를 만드는데 나무를 구부리는 것을 시도하고 의자를 만들기 시작해서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새로운 방법으로 가구를 만들었고 산업혁명 시대 두 가지, 즉 기술에 적용된 개척자 정신과 신흥계급의 욕구를 충족시켜준 사람 가구를 구부린 사람들은 토넷이죠. 토넷 브라더스라는 말도 많이 쓰시는데 굉장히 많이 보이는 의자를 디자인하신 분들인데 이분들로 인하여 뭐 아르누보가 뭐 발전되고 더 뭐 그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마도 나무를 구부려서 가구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토넷 브라더스의 그 업적으로 인하여 저희가 지금은 굉장히 흔히 보는 이렇게 뒤가 구부러진 나무 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나, 뭐, 무슨 뭐, 프랭크 게리나, 이런 사람들보다 잘 묻혀지는 성향이 있는 디자이너인데요. 실내 디자인 역사에선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것도 아까 업무 프로세스가 있고 여기서처럼 이제 공간 계획을 할 때 뭘 먼저 시작하느냐? 그러면은 기본 전략 계획이냐? 마스터 플랜이냐? 지금 1, 2번이 마스터 플랜을 시작하고 3, 4번이 기본 전략 계획으로 시작하니까 이 출제자는 그래도 시험 문제를 좀 풀기 쉽게 1, 2번 같이 시작하고 3, 4번 같이 시작했으니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일단은 그 정답의 그 뭐랄까요? 확률을 50%로 줄죠. 그래서 기본 전략 계획이 먼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서 마스터 플랜을 짜고 그 안에 가게 스토어 플랜을 짜고 그 안에 디자인을 하고 그 안에 VMD를 하고 좀 더 스페시픽하게 좀 더 세세한 부분이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구조 및 법규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보시면요.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요즘에 이제 피난, 그 다음에 화재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니까 무엇이 적절한지 아시면 되겠죠. 수동식 소화기는 소형은 보행거리 20m마다 대형은 보행거리 30m마다 설치한다. 옥내 소화전 설비는 방수압 압력 1.7kg per 제곱미터 이상, 보행거리 25 이내마다 지하층을 제외한 전층에 설치한다. 여기서 숫자를 헷갈리시고 모르신다 하더라도 옥내 소화전 설비를 지하라고 해서 제외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지하라고 해서 제외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설비는 소방 대상물의 수평거리 40m 이내가 되어야 하며 소화전마다 5m 이내에 옥외 소화전을 구비한다. 자동식 소화장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방에 설치하는 것으로 소화기는 가스 누설 탐지, 경보 등의 기능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기는 여기 있는 수치들을 다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문장이 나와서 이게 길어지는 경우에는 읽어보시면 뭔가 예외사항이 아닌데 예외사항이라고 기술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 시험 문제를 이렇게 걸러내는, 답을 걸러내는 요령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번의 경우에 이런 그 보행거리 25m마다 지하층을 제외한이라는 표현이, 네, 틀린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시험 문제가 이거보다 물론 어려운 것도 있고 훨씬 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치시면서 사실 이게 과락 50점 맞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근데 시험을 보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이제 좀 긴장을 하셔서 그런지 네. 근데 이제 평소에는 다 아시는데 시험 문제 이제 잘못 이제 기입을 하신다거나 그다음에 전부 OCR 카드로 시험을 보니까 이제 밀려서 쓰신다거나 해서 틀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이제 꼼꼼하게 그것을 보실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치나 이런 것은 이제 암기를 하지만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것처럼 분명히 지금 뭐 방수압력 1.7kg per 뭐 제곱미터, 보행거리 25m 맞는데 내가 아는 그 수치가 맞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2번은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장 전체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게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답을 골라내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하층을 제외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실 때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고요. 이렇게 단편 단편으로 수치를 외우는 거에만 치중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단연치를 풀어봐서 저희가 기존에 기출된 문제들을 이제 뭐 요청하시면 저희 코시드 사무에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고요. 자, 시험 문제 한 번만 풀어보고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험을 보실 때 긴장하신 상태에서 보시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익숙해질 때까지 풀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눠드리는 참고 자료는 꼭 여러 번 훑어보시고 시험에 응시하십니다. 그리고 과락이 50점이에요. 전체 합쳐서 60점이 넘으셔도 한 과목이 50점이 안 되면 시험을 패스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있는 참가 신청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남기시면 시험 대비 참고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이거는 필기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자격 예비 시험에 나왔던 이제 중점사항이 뭐가 있냐면요. 실내 계획 파트에서는 실내 건축 개념, 형태 지각 특성, 색채 속성 및 색채 조화론, 서양 건축사 사조 특징, 모듈 계획, 백화점 조명 방식, 전시 공간의 전시 표현 기법, 유니버설 디자인 7대 원칙. 유니버설 디자인 7대 원칙은 출제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꼭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내 환경 안에는 인간공학 연구 배경, 인간공학 연구 분석 방법, 영역성과 개인공간, 강전 설비 종류, 재현구획 기준, 로우 탱크 방식의 특징, 조명 용어, 신재생 에너지인데 역시 신재생 에너지는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실내 시공은 가설공사 종류, 벽체 목공사 시공 방법, 목재의 성질, 수성 페인트 특성, 시멘트 액체 방수공법, 건축공사의 공사원가 구성, 표준품 생과 일위대가 방청도료 특성인데요. 이 내용들이 막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교재 안에 있는 실내 디자이너들이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들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하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이메일로 드리는 그 안에 있는 그 재료 교재 내용을 훑어보시면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구조 및 법규에 들어가는 내용은 하중의 종류, 유리공법의 종류, 커튼월 구조 구성 방식, 계단 설치 기준, 거실창 면적 기준, 건축법상 도로 기준, 직통 계단 설치 법규, 장애인 통행 접근로 시설 기준 해서 요즘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그런 규제들이 시험에 자주 나타나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기 시험을 이제 통과를 하시면 실기 시험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기 시험은 10월 달에 이제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실기 시험 안에는 개요, 여러 가지 그 공간을 이제 저희가 정합니다. 하나를 정해서 그 공간에서의 어떤 그 행태나 우리가 공간에서 바라는 어떤 그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드려요. 개요가 있고 프로그램은 지금 예로 보시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있는 공간명이 있고요. 그게 몇 개가 들어있어야 되고 최소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를 다 적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충족을 하셔야 돼요. 나는 업무 공간에는 오픈형 업무 공간, 독립형 업무 공간, 1인 집중형 업무 공간, 임원실, OA룸 이렇게 저희가 써놨으면 요 내용들이 디자인 하시는 데다 반영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뭐 가령 임원실이
뭐 독립형 업무 공간 옆에 이렇게 뭐 우야무야 묻혀 있어도 거기에 이제 딱 요 그러면 임원실 12제곱미터 플러스 독립형 업무 공간 50제곱미터 그 영역에 있어야 되니까 그 도면에서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팅 및 접객 공간, 이런 뭐 소회의실, 대회의실, 라운지, 이것들이 각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일단 조명 같은 데서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 작년의 주제는 그러니까 그 activity based working space에서 공간에서 어떤 행태가 일어나는지를 가지고 업무 공간을 디자인하는 네, 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휴게 공간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 키친, 폰룸, 조경까지 요즘에 업무 공간에서 바이오필릭 디자인 얘기 많이 하죠. 업무 공간뿐 아니라 뭐 호텔에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주거 공간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 조경을 넣었을 때에는 바이오필릭 디자인에 대한 언급을 기대하면서 넣기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계 조건, 요구사항, 법례 등이 있는데요. 이제 요구사항에는 저희가 기념 제안서 2매, 디자인 목적 방향성, 디자인 컨셉, 조닝 및 동선 다이어그램, 공간별 디자인 의도 및 스케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평면도는 100분의 1로 해서 1매, 조닝 및 동선 체계, 가구 및 집기 배치, 실명, 치수, 레벨, 인면 방향 표기, 세부적인 마감재 표기라고 되어 있죠. 바닥이나 이런데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게 있으면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선정도는 그 1매, 그래서 치수, 천장고, 세부적인 마감재 표기, 그 다음에 작성을 합니다. 이때 조명, 냉난방, 겸용 길이 반드시 표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드린 법례 없는데 이제 그 디자이너가 새로 추가하고 싶은 거는 법례를 만들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면도는 100분의 1로 한 매고요. 디자인 의도를 부각시킬 수 있는 2면 이상 작성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요게 그 뭐 이쪽으로 보는 거, 이쪽으로 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종이 한 장에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한 면만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몇 가지 보이게끔 이렇게 작성하시던지 아니면 한 방향, 그 다음 뭐 반대 방향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면이 보이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 제외 사항으로 소방 설비, 그다음에 건축 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은 이제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고 설계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사례는 저희가 2021년에 이제 티룸에서 뭐 어린이 공간과 그다음에 뭐그 다른 어린이 그다음에 그 차를 마시는 뭐 그런 공간하고 해서 같이 이제 컨셉을 해서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뭐 발전시킬 것인가를 이제 아이디어를 네, 설계해가지고 제출하는 시험이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개념 제안서라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안에 공간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그 공간의 어떤 그 디자인 전체 목표가 뭐고 디자인 골이 뭐고 목표가 뭐고 그것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고 공간에서는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이제 네, 다이어그램이든 아니면은 이제 써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면은 정확하게 자를 대고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자를 대고 그리지 않지만 물론 자를 가지고 오시지만 스케일을 가지고 오시지만 정확하게 제도판 위에서 선을 짝짝짝 그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평면의 스케일에 맞추신다면 프리핸드로 그리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되시려면 이 현업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이라서 어떤 분들은 이제 프리핸드로도 그냥 스케일 하나 가지고 실제로 비율에 맞춰서 그리시지만 도면을 그리시지만 어떤 분들은 제도판이 있어서 이제 T자를 이용해서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셔서요. 그거는 저희가 뭐가 맞다라고 말하진 않고 그 편에 따라서 하시되 공간의 그 크기가 저희가 드린 크기하고 맞아야 되고 그 안에 공간에 들어가는 조합, 그다음에 그 안에서 동선 표시, 그리고 각각의 공간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각각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가 하는 것이 네, 정확하게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도면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영역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이제 개념 제안서와 같이 이제 뭐 웨이팅 룸은 뭐 멀티 오픈 스페이스 옆에 있고 뭐 멀티 오픈 스페이스는 휴게, 모임, 기다림, 만남 장소, 어린이, 어른이 같이 사용하도록 의자의 높이를 다양하게 계획한다든지 하는
디자이너로서 어떤 큰 개념에 대한 것을 이제 공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천 정도의 경우에는 이제 프리핸드로 그리지만 역시 스케일에 맞춰서 그리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범예표는 저희가 드리는 거 플러스 디자이너들이 더 추가해서 그리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뭘 보냐면은 평면도에 맞춰서 조명이 타당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죠. 평면에는 무슨 뭐 공부방이 많은데 이 조명도에 보니까 매입전등 몇 개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점수 깎이고 이런 것이 답안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그 사례인데요. 이 사례의 경우에는 지금 2020년에 이제 그 세대분리형 뭐 주거공간이라는 것으로 지금 그 세대가 두 세대가 같이 사는데, 같은 건물에 있는데 이제 서로 들어가는 입구를 다르게 했을 때, 그렇지만, 아직 그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모시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마스터 베드룸, 베드룸 1, 베드룸 2, 뭐 레스토랑 1, 레스토랑 2, 드레스룸, 리빙룸 이런 식으로 각 공간에서 리서브를 하고 그 공간이 어느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리를 한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거를 기초로 실내 공간이 어떻게 보일지를 스케치를 한 거죠. 그래서 조닝, 그 다음에 그 공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일 것이라고 프리스케치를 하셨고요. 그 공간 간의 위계나 서로 그 어떠한 이 대형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스케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이스로 평면도를 그리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평면도가 매번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뭐 나는 이 필드에서 딱 3년 일했는데 이 정도 평면도를 못 만드는데 뭐 괜찮습니다. 저희가 보는 거는 이렇게 막 스킬을 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실내 공간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계획이 되었는가.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도면을 저희가 이해하기 수 있게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본인도 도면이라는 것이 다른 디자이너나 다른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도면들이 그 저희가 아는 어떤 기준에 맞게 잘 그려져 있으면은 뭐 디테일하게 뭐 이렇게 장식을 한다거나 뭐 바닥재를 막 세세하게 그려 넣는다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실링 위에 이제 천정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에 있는 평면도와 천정도가 지금 벽선을 공유하고 있고 그때 어떤 그 조명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조닝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더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밀도 있는 스케치하고 이제 조닝이 들어 있으면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조닝과 여러 가지가 굉장히 러프하게 써 있기는 하는데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인지가 이제 설명이 되면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닝에서는 명확하게 실내 공간의 위계가 어떻게 될지가 나오고요. 공간별 디자인 이도 및 스케치에서도 지금 디자이너가 그 공간을 어떻게 벽면 쪽이나 이런 데를 뭐 배열할지 이런 것들이 잘 보이게끔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이제 평면을 그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천정도입니다. 평면하고 천정도가 공간이 정확하게 이제 맞아 떨어져야지 되는 그런 그런 약간 그 필수 사항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내 공간의 이름들도 지금 다 집어넣어서 그 안에가 어떤 뭐 마감재로 있는지까지 다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 사례의 경우에 2019년에 만든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구강 치료와 더불어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 병원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 병원의 실내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하는 답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평면이 이제 그 의자가 있어서 의사를 만나기 전에 환자가 기다리는 곳, 그다음에 이제 그 널스, 그러니까 그 간호사들이 이제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 쫓아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 기다리는 것, 뭐 무슨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하는데, 그다음에 다시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 들어가는 진료실, 뭐 이런 그 공간의 위계를 좀 생각해서 디자인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막 아주 막 하이 퀄러티의 막 스케치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간에 대한
주어진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이제 1차 시험 보시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2차 시험 때문에 이제 그 실기 시험 때문에 많이들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 도면의 경우에도 프리핸드로 그린 것이고요. 그 전에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T자나 뭐 I자를 잘 사용을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제도판은 시험 치는 장소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도판을 가져오실 필요가 없고요. 제도판에 종이를 일단 부착을 시켜서 고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고, 종이 사이즈는 A3예요. A3 안에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네, 안녕하세요. 저 코시드 기획분과에서 이사로 있는 그 PLY 프로젝트 차두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다름이 아니고 저도 이번에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네, 저희 직원이랑 함께 좀 네, 준비를 해보고 싶어서 이 네, 직원의 그 응시 자격을 한번 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일은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네, 이 친구가 학교에서 4년제를 다니긴 했지만 네, 이제 회화 전공을 했더라고요. 서양화를 네, 네, 전공한 네, 상태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맞는 게 없더라고요. 4년제를 네, 나오긴 했지만 이제 관련 학과가 아니어서 네, 실무 경험은 한 2.5년에서 3년 정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이게 지금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이제 여쭤보고 그런 싶었습니다. 경우에는 이제 네, 그 학생의 그 대학에서 주는 왜 성적증명서 있죠? 네, 네, 성적증명서를 저희 사무국에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회가 있어요. 네,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관련 전공인지 아닌지를 이제 저희가 판별을 해서 네. 알려드립니다. 근데 아,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 쪽 전공하시는 분, 그러니까는 그 유리 글래스 아트 쪽 전공하시는 분이셨는데, 학부 동안 이제 계속 이제 글래스 아트로 유리공예 쪽이죠, 전공이. 근데 하신 일이 다 실내 디자인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분도 뭐 시험을 치셨어요. 네, 그래서 학과명이 정확하게 실내 디자인 학과나 실내 건축학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배우는 동안 무슨 뭐 실내 디자인이나 관련 수업을 이렇게 들은 것이 정확하게 그 성적표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 직원분의 그 학교에서 그 대학에서 들었던 수업을 그러니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증빙 서류로 떼서 네,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검토해 가지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원하기 전에 먼저 네, 서류 같은 것들을 제출을 드리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 디자이너 자격 시험을 보시려는 분들을 가능한 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도 옛날에는 실내 디자인 학과라는 데를 나와야만 됐는데 요즘에는 실내 디자인 학과 관련된 수업 몇십 학점을 들으면 이제 그 인정을 해주는 걸로 지금 완화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내용을 지금 보면서 실내 디자인 분야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요. 실내 디자인 분야에 관한 수업이 학교 다닐 때 많이 있었으면은 어느 정도 저희가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따로 또 저희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기 지금 저희 사무국에 있는 저희 국장님 엄청 친절하시거든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한테로 연락이 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 이메일 주소 kimskyu 골뱅이 연세.ac.kr로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출석하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저희 사무국
코시드 골뱅이 코시드 5r.kr로 보내주시면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그쪽으로 저희가 시험 준비하실 수 있는 뭐 문제집 기존의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말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 그 참고서 같은 것을 PDF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따로 별도로 교재를 사지 않으시고도 사실 공부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보니까 되게 뭐 유용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메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메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또 질문 따로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